대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더 화를 많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화가 계속 나는 상태로 있는 건 위험한데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병이라는 게 정신의학계에서 병명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DS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데요. 버전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사판에서 이 화병이라는 걸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해서 등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억울한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건데요. 화병을 보면 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화자는 그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죠. 그러니까 분노로 불이 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불이 우리 몸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밖으로 꺼낼 통로가 있다면 꺼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태우면서 몸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병은 생각보다 잘 다루셔야 되는 병이에요. 화가 많은 부모에게 자란 아이는 화가 많은 아이가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이가 따라서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생활에서는 부모에게 배운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방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부모의 행동을 배운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걸 배울까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시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배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는데요. 제가 첫째 아이한테 잘못한 일을 훈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자기 동생한테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화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 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연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의 학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인데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아이는 일단 화가 나면 저렇게 하는구나, 혹은 아빠 엄마가 화를 저렇게 내니까 나는 그냥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즉각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반대로 가게 되면 부모의 행동을 일종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감정은 웬만하면 표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냥 감정을 계속 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화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까칠한 거하고 화가 많은 거는 좀 다른 건데요. 자, 성격이 까칠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게다가 화를 자주 내지는 않지만 본인이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비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까칠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항상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가 많은 사람은 뭐냐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요. 분노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은 뭐 전혀 관계없는 거냐?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도 합니다. 까칠한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까칠한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성격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분들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혹여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저기에다가 폭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못 교육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의 유교 문화가 저는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표현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을 그냥 억누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면 그 순간 표현이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게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억누른 감정들은 쌓이면서 어딘가로 배출구를 타자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약한 고리를 찾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거나 뭐 핀잔을 듣거나 이래서 화가 많이 쌓였어요. 억누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표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전혀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이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표출 방법 혹은 표출 통로를 찾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화났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수준을 확인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복이 많게도 부모님에게 조금 튼튼한 그런 걸 물려받아서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질문할 때 대답을 잘 못하겠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진할 때 보면 오늘 아픈 정도를 1점에서 10점 척도로 표현해 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점은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 나는 오늘 어느 정도 아픈 거지? 점수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3점 정도인가? 아니, 한 7점 정도라 그래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느끼는 통증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걸 자주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하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정도, 화의 수준을 자주자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본다면 화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9점 정도의 화가 날 때와 2점 정도의 화가 날 때를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9점 정도 화가 났을 때는 9점에 맞게 표출하실 수 있고, 2점 정도 화가 났을 때는 또 그거에 맞게 표출하실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화를 낸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 그걸 화가 난 순간에 무턱대고 표현하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존에도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화낼 수는 없는 거고요. 부모님이 역정이 나셨는데 거기다 대고 또 마찬가지로 화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전한 배출구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누군가에게 또 큰 심리적인 피해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배출 통로를 찾으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랑 비슷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기도 해요. 이런 방법이 있는 분들은요, 화가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시고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누그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오는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공격성이랑 충동성이랑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호르몬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화가 나더라도 그걸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졸이라는 건데요, 이 호르몬이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약간 차분해져요. 교감신경계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비해서요, 전두엽의 제어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뇌의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충동 조절력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화와 관련해서는 충동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편도체나 혹은 변연계 같은 곳에서 감정과 관련된 반응이 마구 분출되고 있을 때 전두엽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아, 혹은 이거는 지금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표출해도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전두엽입니다. 이런 전두엽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강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경험의 바탕을 둔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즉 나이가 들면서도 오히려 누그러진다기보다는 더 화를 많이 내시는 거죠.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전두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화를 더 내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살면서 후회가 많고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쌓이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연령별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집중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화가 나게 만드는 이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지고 내가 책임져야 할 거, 가치관 이런 것이 다 변하고요. 또 신체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대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그리고 규칙을 강요당한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일 거고요. 40대 정도가 된다면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녀 교육 혹은 직장 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연령이 평균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도 요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70대 정도가 됐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로움이나 사회적인 소외감도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 노인의 고립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령자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 사회적인 고립은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는요, 우리 몸을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외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그거에 대처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fight or flight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맞서 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후퇴해서 사라져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교감신경계인데요.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면역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건 뭐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손에 땀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면, 즉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면역 기능이 오랫동안 저하가 되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 코르티졸이 있는데 이거는 면역계 기능을 저하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또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HEA라는 것하고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DHEA는요, 아마 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등푸른 생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때 고등어가 품절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음식으로 섭취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언제 생성이 되느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나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코르티졸보다 DHEA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비율로 스트레스 성장 지수라는 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연구 사례만 말씀드리면 호텔에서 객실 정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작업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로 인한 질병, 유병률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호텔 업계에서는 이분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의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질병, 유병률 감소를 위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연구자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객실 담당 근무자들이 하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분리해가지고 헬스센터에서 하는 운동이랑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죠. 즉 호텔 객실 근무자들이 하는
동작이 사실은 헬스센터에서 우리가 운동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객실 담당 근무자들의 질병 유병률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주 도움이 된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이때 DHEA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옥시토신은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러브 호르몬이에요. 이게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근데 또 다른 별명은 뭐냐? 용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그럴 때마다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보거나 항상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면 옥시토신이 나오는 비율이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하는 작은 실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실수에 굉장히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여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계속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노출이 되면 쉽게 지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민감한 것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민감한 건 좋은 거고요. 예민한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를 잘 보고요. 못 듣는 거를 잘 들어요. 못 느끼는 걸 잘 느낍니다. 이거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예민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너무 반응이 뾰족하게 나오고 까칠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과도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점점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반추라는 행동 특징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추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또 그랬네? 이러시면서 정말 그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하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반추에서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법을 모르시는 분, 본인만의 스트레스 노하우가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나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중에 스트레스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비교해보면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분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심지어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화가 계속 나는 상태로 있는 건 위험한데요. 여기서 생각을 바꾸는 시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분출구를 찾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분출구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건강한 음식, 건강한 행동 양식 이런 게 필요하죠.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마음에 안정을 주는 행동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제가 명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인도에서 하는 그런 행동 혹은 종교에서 하는 참선 요 정도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에 짧게는 2, 3분 혹은 5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잠시
일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와, 저거는 내가 진짜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혹은 저거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화를 낼 일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바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화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면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 본인의 취미 활동이나 뭐 하다못해 정원을 가꾼다던가 반려견과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많아질수록 그런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고요. 또 교류가 많은 분일수록 본인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